지금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자산으로 넘겨야 되는 시기고, 상승장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카드가 또 나오면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이 좋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겁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무섭다고 봐요. 감당이 안 돼요. 네, 반갑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저는 김선영의 햇세드 경제라는 유튜브, 조그마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그 밖에 한국경제TV나 뭐 SBS, KBS 다양한 곳에 나가면서 그래도 조금 긴 투자 경력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이 10월 27일이잖아요. 오늘 아까 장 전부터 이미 뭐 4,000포인트 넘어가고 뭐 삼성전자도 막 10만 전자 넘어가고 하길래 오늘이 그날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4,000포인트가 시원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업종과 그리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 좀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내 종목이 계속 간다 혹은 간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내 종목이 좀 오늘 쉬어간다 해가지고 싫어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은 그만큼 정말 안정적인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4,000포인트는 지난번 출연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10만 원과 함께.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얘기는 차근차근히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오히려 저는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작년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평가를 받았던 거는 어떤 혹자가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생각 없는 강세론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 변함이 없었죠. 저는 코스피 지수는 일단 3,850포인트는 갖다 대놓고 시작해야 거기가 스타팅 포인트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지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레버리지라든지 삼성전자, SKS에 대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긍정적인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우리나라 스타팅 포인트가 3,8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3,900한 30 정도. 근데 오늘 4,000이잖아요. 스타팅 포인트보다 많이 안 올라왔죠. 그 얘기는 아직 갈 만한 구간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또 재밌는 건 이건 있어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지 간에 이 1,000포인트가 바뀌는 거, 미국은 10,000포인트가 바뀌는 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의미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수급들이 좀 많이 꼬여 있고 착실한 매물들이 몰리는 그런 포인트대가 항상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좀 염두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 잠깐만, 코스피는 4,000인데 코스닥은 지금 거기가 아닌데 그러면은 코스피 4,000 간다고 코스닥까지 같이 밀려라고 물어보시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 코스피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로부터 수주를 따오기 때문에 어떤 기업 올라가면 관련사들이 코스닥은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업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그 관련 코스닥 기업들도 밀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제 우리가 마음을 미리 좀 이제 예상을 하고 대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올해도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방송마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촬영한 오늘 기준으로 12월 달에는 12월 끝나는 그 시장에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이 이제 10월 끝났네요. 이제 11월, 12월 남았는데 중간에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걸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 더 높은 자리에서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게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곧 코스피 4,500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가능하죠. 일단 저는 뭐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나 다른 일본 같은 데 비해서 좀 이제 한풀이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부적인 이슈도 문제를 줬고 내부적으로 뭐 대주주양도세 무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제 때문에 사실 뭐 기억을 다 하시겠죠.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전 세계 상승률 1위 뭐 탑3 중에 2개의 지수가 우리나라였죠. 코스피, 코스닥이 우리나라 거의 전 세계 상승률 탑이었는데 갑자기 대주주양도세 카드를 꺼내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수개월 동안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주주양도세 문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흐름이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풀이 상승은 시작되었다. 이미 상승장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 세금에 대한 카드가 또 나오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그때쯤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그런 액션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거는 저는 굉장히 지금 불필요하다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서 4,500포인트
4,500포인트. 올해는 사실 4,500포인트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빠르거든요. 그러면 정말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4,500포인트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에 더 높은 포인트. 이게 제일 안정적인 상승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의 뭐 환풀이 상승이기 때문에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오고 이에 따라서 더 빠르게 4,5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긴 들어요. 근데 저는 강할 거다, 좋은 시장이 될 거다라고는 하지만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외국인 수급 부진, 정책 기대감 약화, 연말 대주주 양도세 하락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쨌든 저는 강세론자로 분류가 돼요. 뭐 시청자분들이 강세론자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오고 있고, 저도 사실 시장이 강한 거라고, 시장이 힘들긴 했지만 강하게 될 것이니까 준비 잘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사람으로서 요즘에는 오히려 너무 강하니까 뭔가 그래도 조정의 이슈가 뭐가 있지 않을까? 시장이란 놈은 되게 재밌는 게 잘 갈 땐 잘 가다가 뭔가 조금 핀트만 틀어지면은 그냥 악재성 요인들을 쏟아내면서 조정을 주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뭔가 좀 안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없고요. 유일하게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거는 딱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금 관련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이런 이슈들, 그리고 분리과세도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진짜 저는 현재 제가 아마 생각하기로도 현재 이 정치권에서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어떤 이 시장 방안을 잘 주장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몇 번 이제 하시는 거를 봤고,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다가 한번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쭉 한번 몇 시간짜리 들어봤는데 제일 정확한 이해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더 강한 시장으로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이소영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좀 많이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주주정세 정리되고 나서 지금부터 분리과세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우리나라 시장을 누를 만한 요인은 없어 보여요. 굳이 이번 주도 에이펙 시작하면 이제 미국이랑 중국도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협상자가 끝났고 관세가 15% 혹은 뭐 업종별로 좀 달리 될 것 같은데 악재성 요인이 지금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이제 방송 출연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 힘드셔도 버티세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라는 걸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겁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전 이게 진짜 무섭다고 봐요. 하락장보다 상승장을 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가 저 같은 사람들이 나서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자제를 시켜드려야 되는 사람 이제 입장으로 천천히 이제 옮겨가면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방송 출연되거나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로서는 없어, 안 보여요. 예, 안 보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 좀 시장의 흐름을 좀 이어가면 될 것 같고, 굳이 찾자면은 수급적인 요인이 조금 이제 애매해지면서 혹은 뭐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가 아마 10월 달에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2달 연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자칫 일부 시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파월이라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인데 2달 연속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면서 지수가 좀 밀렸던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사실 호재성 요인들이 그걸 다 덮어버린 것 같긴 해요. 다 덮어버린 것 같긴 한데 시장이라는 건 진짜 웃긴 게 뭐 하나 핀트 딱 틀어지면은 그쪽으로 수급이 확 쏠릴 수 있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지금 11월 달 FOMC가 없어요. 10월 달은 금리는 할 것 같고 12월과 1월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거는 9월 달 금리 인하했죠. 10월 달 안 하고 넘어가고 11월 달까지 지켜보고 12월 연말이니까 금리 인하하고 내년 1월이니까 1월 효과 플러스해서 이제 금리 인하하고 전 딱 이걸 바랬거든요. 근데 지금 10월에 이미 아마 할 거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과연 12월 달에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내년 1월에 대한 기대감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조금 걱정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12월 달 FOMC 전에 한 11월, 12월 초 이 정도는 조금 뭔가 수급이 눈치 보기를 좀 하지 않을까. 근데 뭐 시장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만약 크게 작용을 하면 영향을 받는데 지금으로서는 영향을 받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는 세금 관련 뭐 이런 것만 안 건드리면 사실은 당장은 영향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에이펙 등 외교 무역 측면의 이벤트가 증시에 어떤 기대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한미 정상회담 어차피 이번 에이펙으로 왔죠. 그리고 지금 이번 에이펙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이펙의 효과를 뭔가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저는 웃겨요, 사실은. 에이펙이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지금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트럼프 월드 투어. 트럼프 월드 투어. 지금도 보면은 일단 아세안 쪽 가가지고 회의 참석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국가들 다 이제 무역 협상 사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넘어오면 우리나라랑 먼저 또 사인하게 되겠죠. 또 거기서 중국과 또 이제 어떤 협상에 대한 어떤 일부 사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정상회담을 각 국가들과 하는 거는 뭔가 호재성 이슈를 새로 만들어낸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악재성 이슈를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봐야 돼요. 새로운 뭔가가 나온다는 것보다는 정리하면은 새로운 뭔가가 나온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악재성 이슈가 이제는 진짜 사라지는구나. 악재 소멸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 다 끝난 것 같아. 뭐 지금 아시아권도 다 끝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다 끝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이런 협상 과정들을 뭔가 새로운 호재성 이슈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좀 눌러왔고 부담감을 줬던 악재성 이슈가 사라지는 계기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그건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에이펙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증시가 올라가가지고 뭐 슈팅이 나오고 이런 거를 바라지는 마세요. 그냥 저는 악재성 이슈가 사라지는 걸로 보는 게 맞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냥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 사라졌네. 오케이. 숨 좀 돌린다. 딱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는 게 제일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누구예요? 도대체 경기 침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인간이란 동물 자체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었던 거는 그 리스크라는 거 이제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계속하면서 이제 인류가 유지되어 왔다라고 하긴 하죠. 뭐 걱정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인간의 어떤 본성인 것 같은데 이게 좀 과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 글쎄요. 제가 수년 전에 경기 침체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부터 저도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방송으로 나갔었는데 사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손에 꼽거든요.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5명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이 5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온 세상의 우리나라의 모든 투자자들의 비판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떤 전문가 지금 그때 좀 핫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안 온다고 해? 이렇게 하면서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주장했던 건 딱 하나. 소비가 죽지 않은 이상 절대 경기 침체가 오진 않는다. 딱 제 나이대가 이제 예전에 IMF를 직격탄으로 얻어 맞아가지고 이제 가사가 이제 가게가 기울었던 딱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거든요.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생생하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근데 그때와 지금을 그때 당시에 경기 침체설이 많이 났던 때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천공항은 북적였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논매로 봐야겠죠. 그런데다가 강남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전 세계에서 매출 1위를 찍고 조 단위 매출을 만들어내고 경기 침체? 글쎄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여전히 소비가 좋은데 근데 기업들이 뭐 실적이 좀 안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기업들이 막 해고를 막 하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나 안 좋으면 해고할까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또 메타버스니 뭐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 인력을 정말 생각 없이 빨리 막 다 뽑았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잠깐만 이렇게 많이 사람이 필요 없는데 라고 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보냈죠. 구조조정을 했죠. 근데 그거를 경기 침체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아니었습니다. 경기 침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경기 침체는 걱정하지 않는데 저는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동성 장세잖아요. 수년 후에는 진짜 이 유동성을 잘못 걷어들이게 되면은 경제 위기가 세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2, 3년 내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고 그때는 또 제가 또 강력하게 비관론자가 되겠죠. 그때는 그렇게 뭐 될 건데 지금은 경기 침체를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경기 침체 논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많이 손해 봤어요. 다 온다고 그래서 공포감 극대화시켜 놓고 그때 당시에 막 종국들 물려 있는 거 반토막 이상 나는 거 다 손절해 버리고 이랬잖아요. 너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소비가 괜찮고요. 전반적인 뭐 미국에 대한 소비도 그렇고 뭐 소비자 심리 지수는 조금 이제 애매해졌긴 했지만 이제 연말로 가면 크리스마스 시즌 들어가죠. 그리고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면 시장에 돈이 풀리고 그죠? 그 돈이 또 돌겠죠? 그 주식시장 좋잖아요. 돈 많이 벌겠죠?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돈 쓰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좋은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경기 침체설이 더 들어가야 정상이죠. 그때는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주식시장으로 돈을 못 벌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을 실제로 이제 많이 벌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돈 가지고 썼고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못 쓰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시장 좋잖아요. 주변만 보다도 이미 조금씩 돈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까지 더 좋으면 그 돈 뽑아가지고 연말 쓰겠죠? 소비가 안 좋을까요? 경기 침체설 저는 그거 주장한 증권사 직원 있으면 그 사람 잘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증시 상황과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꼭 사야 할 종목은 무엇인가요?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무조건 자산으로 넘겨야 되는 시기고 그게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자산을 넘겨야 되는 시기인데 일단은 뭐 미국과 우리나라 나눠보면은 미국은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니까 미국의 막 중소형 기업들, 유명하지 않은 기업들로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는 M7 기업들이 투자를 다 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 원래 제가 애플 뺐는데 애플 다시 넣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슬슬 이제 팀쿡 제가 해임을 빨리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좀 했잖아요. 근데 팀쿡 해임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 이제 이사회에서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애플도 넣어서 M7 중에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다 매수하셔야 된다. 그 얘기는 뭐 AI라든지 대형 IT주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당분간 시장을 리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엔비디아의 어떤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맞수 라이벌로 있는 AMD가 열심히 지금 매출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갭은 커요. 갭은 큽니다. 예전에 삼성전 D램 회사의 삼성과 뭐 SK하이닉스처럼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제끼고 뭐 둘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나 AMD 뭐 둘 다 사실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될 것 같고 미국은 M7 중에 뭐 아무나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테슬라도 좋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 거기 보면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주요 업종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 있더라고요. SK하이닉스 있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있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있었어요. 그 얘기는 다 나오죠. 원전 관련주, 로봇에다가 반도체에다가 그리고 셀트리온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또 KB금융이나 신한투자증권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그게 우리나라가 딱 그거거든요. 그 업종들 혹은 그 종목들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